네, 반갑습니다. 안혜준입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도덕인데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삶의 준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 삶에도 적용되고 당신의 삶에도 적용되는 잣대. 그 잣대가 동일해야지 우리는 그 사람을 도덕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도덕적인 파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주제를 처음 이제 받고 나서 조금 이제 갸우뚱했던 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좌파 세력은 파탄할 수 있는 도덕 자체가 없습니다. 원래 없었던 것이 파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도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한테 도덕은 자기 삶의 준칙이 아니에요. 내가 일상에서 지켜야 될 덕목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한테 있어가지고 도덕은 뭐냐? 정치 투쟁의 도구입니다. 전 그래서 이제 이것을 도덕의 도구화 현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도덕의 도구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저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서 서사와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곁들여서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좌파의 도덕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부도덕하다, 비도덕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도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서사와 상징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발표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 사람들한테 도덕은 서사하고 도덕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요. 이걸 보통 이제 제가 이제 표현은 선악의 족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보통 이제 서사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그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현재에 이르렀는가, 우리 세대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현재에 이르렀는가, 즉 역사적인 정체성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 이제 두 개의 큰 서사가 대립하고 있죠. 하나는 민주화의 서사, 좌파들 보통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우파 쪽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산업화의 서사, 이 두 개가 이제 사실은 갈등 관계고 또 경쟁하는 담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한국 좌파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도덕이랑 아주 그 결합을 좀 시켜요. 그래서 자기는 일종의 이제 족보로 따지면은 저기 이제 멀리 뭐 동학 농민운동, 그 다음에 뭐 반일운동, 항일 독립운동,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의 민주화운동, 그리고 그 민주화운동의 적장자가 바로 민주당이다. 그 적장자가 바로 우리 86세대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선의 족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자기들하고 정치적인 반대파, 즉 보수파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조선 말의 노론의 후예로서의 친일, 친일의 후예로서의 독재, 독재의 후예, 즉 독재의 적장자로서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정당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서사는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날조된 겁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보수 세력이라고 보통 이야기할 수 있는 세력들은 이제까지 오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중심 엘리트를 굉장히 정면적으로 바꿔가면서 발전했단 말이에요. 예컨대 여기 이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존경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과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은 인적 구성이 상당히 다르죠. 어떤 단절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처음 세워질 때 재헌후의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쵸? 그 노론, 언제적 노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론은 나라 망할 때 같이 망했어요. 그 지배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그 어떤 계보, 역사적 사실을 다 무시해요.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뭡니까?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착하고 선한 세력의 족보고 적장자고, 너는 악하고 더러운 세력의 적장자다 라고 하는 이 구도만이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만이 중요한 거예요. 이 결과 끝에 만들어 놓은 게 뭐 친일 인명사전이니 뭐니 이런 것들입니다. 나중에 86세대들 다 돌아가신 다음에 뭐 저기 부패 86 대사전 이런 거 만들면 그 사람들 좋다고 하겠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역사를 날조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제 기준으로는 우리가 모든 정치는 좌우의 대결이 있습니다. 진보 보수의 대결이 있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서사에 이렇게 도덕을 녹여냈던 이유는 뭐냐? 정치적인 좌우의 차이를 선악의 대결로 왜곡하기 위함이에요. 특히 우리가 그 민식이법 최근에 겪어봤죠. 그게 여러 그 도로교통법상,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운전 습관상 이게 통과되는 문제가 많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숙고해보자 라는 얘기가 작년 말에 나왔습니다. 그때 이 민식이법을
오케이 안 한 보수 정당은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부모 가슴에 못 박는 이런 악마적인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좌우의 대결을 선악의 대결로 왜곡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자신의 발언권을 높여왔다. 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무능함, 정치적 무능함을 포장하기 위해서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가장 많이 진보 쪽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였냐? 진정성입니다.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은 실패했지만 그 사람의 진정성은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치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진정성 따위는 아무도 봐주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구체적인 삶에서 저지르는 죄악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서 도덕적 서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의기억연대 문제가 지금 크게 터졌단 말이에요. 횡령, 비리, 그다음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위안부 였던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앵벌이 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당사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지난 30년 운동의 성과는 인정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그건 죄죠. 내가 죄지었다 그래서 내가 30년 동안 먹고 살고 있으니까 봐주세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자, 네 번째. 자기 지지층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이런 서사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철학자 에릭 호퍼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대중운동이 시작되고 전파되기 위해서는 신에 대한 믿음은 없어도 되지만 악마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악마를 증오해야 돼. 악마를 만들어놔야 돼. 그래야지 그 악마를 증오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좌파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도덕적 서사의 가장 원형은 어디에 있느냐? 제가 이제 전공이 근현대사인데 이제 일단 제가 좀 뒤져본 결과 가장 오래된 서사는 함석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난사관이에요. 아마 70년대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CRS로 이렇게 얘기했던 그렇게 이제 산신령처럼 다니셨던 그 함석헌. 물론 이제 함석헌 이 고난사관에 보면 이제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고난에 이스라엘 민족 대신에 조선 민족을 넣어요. 1930년대에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상징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가시면류관이라고 하는 상징이죠. 이 보통 그 우리 성경에서 가시면류관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고난이지만은 그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것은 고난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면 동시에 어떻습니까? 사명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함석헌이라고 하는 사람은 1930년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기운이 쫙 내려앉을 때거든요. 조선 독립의 가능성이 실질적으로는 전망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왜? 일본은 만주로 진출했어요.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일본으로부터 독립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함석헌은 독립을 되기를 원했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적 가능성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영성의 세계로 도피를 합니다. 영성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 나중에 우리 민족을 크게 쓰이기 위함이야. 이른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서사를 가져다 그대로 쓴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함석헌 입장에서. 제가 그래서 함석헌에 대해서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만한 구석도 있다고 봐요. 중요한 건 뭐냐? 좌파가 이 원형을 아주 이상한 형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가시면류관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핍박받을수록 도덕해진다. 핍박받을수록 영광스럽다. 핍박받을수록 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존재다. 라는 거죠. 이거를 가장 우리가 최근에 볼 수 있는 사례가 뭐냐? 조국입니다. 자, 조국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조국 내지는 조국 지지자들은 이거를 고난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조국은 악마와 같은 검찰, 악마와 같은 윤석열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조국은 선한 존재다. 그러므로 조국은 사명을 갖고 있는 존재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조국 수호하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그 팻말에 뭐가 나왔습니까? 노무현의 꿈, 문재인의 운명,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조국의 사명. 이런 게 나오는 것이죠. 노무현도 마찬가지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죄가 있습니다. 검찰 수사 받은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노무현은 악마와 같은 검찰한테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노무현은 선한 존재다. 성스러운 존재다. 그리고 노무현은 죽으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남겼다. 그 사명은 무엇인가? 정권 탈환이다. 세월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도 해난 사고예요.
외부 원인설 이런 거 아니라고 이미 네덜란드 마린 회사가 증명을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문제예요. 끝난 문제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월호는 끊임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되어 있고 배를 일부러 침몰시켰다라고 하는 악마와 같은 박근혜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이들은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의 사명은 뭡니까? 정권 탈환이었어요. 촛불 집회 때 세월호를 형상화한 고래 모형을 막 들고 다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팽목항에 방문해가지고 방명록에 뭐라고 썼습니까? 얘들아 미안하다, 그 다음에 고맙다. 이게 뭡니까? 너희 갖고 있는 사명을 수용했다. 자, 보통 이제 좌파들 같은 경우는 민주화와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서사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위안부 소녀상, 조국, 노무현, 동시에 뭐 세월호 이런 것들은 좌파가 최근에 만들어 놓은 상징들이에요. 근데 이 상징들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선악으로 포장을 하고 있다. 전부 다 선악. 심지어 침몰한 세월호마저 어떻습니까? 악마와 같은 박근혜의 소행이라고 믿고 있죠. 또 그런 식의 담론을 퍼뜨리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좌파는 어떻습니까?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는 악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하는 교란을 씁니다. 내가 보수적인 정체성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뭐 저기 시장주의자일 수 있고 나는 자유무역을 원하고 예컨대 이런 사람들이 보수 정당 지지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악의 세력에 동조하고 있다. 너는 세월호 아이들의 눈물을 잊었다. 너는 그 부모의 눈물을 잊었다. 너는 친일파의 후예들한테 동조하고 있다. 너는 독재 정권의 후예한테 동조하고 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정치를 족보로 바꿨어요. 정치를 족보로 타락시켰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도덕은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의 준칙이라고 했어요. 도덕은 기본적으로 도덕의 주체가 개인입니다. 나예요. 나 개인입니다. 근데 한국 좌파의 특징은 뭐냐면은, 알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제가 그 일본 철학자 중에 오부라 기조가 이제 한국은 도덕 지향성 사회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덕 지향성 사회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평가받고 싶어 하는 사회랍니다. 한국 사람 특징이 뭐냐? 나는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 거는 일단 1차적 목적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도덕적인 존재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막 아이들 만나면 용돈 주죠. 주면서 속이 쓰려도 어쩔 수 없이 줘요. 왜? 평가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자, 내가 도덕적인 존재임을 드러나기 위해서, 아까 좌파는 정치 좌우의 문제로 도덕의 이전 투구장으로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권자 입장에서 도덕적인 존재가 되기를 위해서 그런 존재임을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좌파가 만들어 놓은 서사와 상징에 편승하는 거죠. 왜? 이게 가장 효율적이면서 값싼 방식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수양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시험을 돌파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세월호 노란색 리본, 굿즈, 5,000원짜리 가방에 달면 나는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차 뒤에다가 노란 리본 붙이면 나는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의 그 싸구려로 노력 안 하고 뭔가 어떤 평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공짜 심리, 이거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게 좌파의 서사와 상징입니다. 저는 그래서 좌파가 만들어 놓은 이런 스펙터클, 여러분 이제 그 스펙터클이 볼거리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헐리우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대형 마트 가면 그게 상품의 스펙터클이죠. 막 거기 뭐 열대 과일부터 별게 다 있잖아요. 저는 좌파가 만들어 놓은 상징과 서사가 그런 식의 대형 마트, 도덕의 할인 매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할인 매장에 가가지고 사람들은 기껏해야 3만 원도 안 되는 굿즈, 상품, 책, 영화, 콘텐츠 이런 걸 소비하면서 내가 스스로 도덕적인 존재가 됐다라고 도취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SNS에 올리죠. 공유하죠. 나 오늘 영화 암살 봤어요. 나 오늘 영화 1987 봤어요. 슬펐어요. 어쨌어요. 저쨌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좋아요 막 눌러주죠, 사람들이. 이 행위를 주고받으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도덕적인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약을 판다. 그 약이 어디서 나오느냐? 좌파한테서 나온다. 자, 두 번째, 이 상징을 소비하는 대중 입장에서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좌파가 아까 말한 그 이제 도덕의 할인 매장, 싸구려잖아요. 싸구려이기 때문에 쉽게 버려집니다. 유행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흑인이 죽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뭐 해시태그 달고 난리 났잖아. BLF 해가지고 Black Lives Matter 이거 흑인 목숨도 중요하다.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거기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는 홍콩 자유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왜? 그게 유행이 아니니까 그건 내팽개치는 거예요. 도덕은 싸구려입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상품이에요. 싸구려 상품이에요. 오늘 쓰다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SNS에서 과잉 대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잉 대표가 이제 SNS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간단하죠. 왜? SNS야말로 싸구려 도덕을 획득하고 전시하기에 가장 유용한 공간이 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붙돋아줘요.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좌파가 만들어놓은 서사 세계관 안에 그대로 포획되는 겁니다. 이게 뭐 반복해갖고 세뇌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세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간의 욕망, 그 노력하지 않고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타락한 욕망을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결국에 세계관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좌파 세계관에 이제 위기는 올 수 있느냐? 이제 저희가 바라는 건 그 사람들의 위기죠. 그러나 이제 일단 이 사람들이 이제 보통 갖고 있는 게 언더독 도그마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항상 나는 어떻습니까? 거대한 악으로부터 싸우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라고요. 그런 편견이 이제 언더독 도그마인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권력이 훨씬 많아요, 우파보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언더독 도그마, 아까 말한 그런 피해자의 서사 이런 것들은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서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권력을 통치를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유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 왔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위기가 오고 있느냐? 첫 번째, 상징과 실존, 그 다음에 서사와 실존의 불일치가 있다. 예컨대 연봉 1억 넘는 민주노총 정규직 조합원이 자기 상징은 전태일을 써요. 말도 안 되죠. 고학력 여성 부르주아, 이거 좌파 말대로 고학력 여성 부르주아 출신의 여성 운동가들이 위안부 소녀상을 자기 상징으로 써요. 거짓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는 반민주성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아까 뭐 주대한 선생님께서도 이제 민주주의 훈련이 안 돼 있다, 민주주의 적응 못했다라고 하지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런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만든 서사를 스스로 자기가 짓밟을 시간이 오고 있다. 실제로 그러고 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어떤 담론도 이제 못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강제적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역사 왜곡 금지법 이런 얘기 나오죠. 저는 5.18이 나름의 어떤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5.18이 어떠한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사상의 자유 밑에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5.18도 고립될 겁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만들고 있다. 말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 사람은 결국에 자기들 독재하고 압제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누르는 거는 그렇게 갖고 성역과 금기를 만들고 싶은데 성역과 금기는 강제적 수단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발성이 없으면 완성이 안 돼요. 즉 자기끼리 자기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 오고 있다. 자, 네 번째는 대중의 피로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네 번째는 대중의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5.18 진상규명 40년 동안 이야기했지만은 그동안 10몇 년 동안 이른바 민주진보 세력이 집권했을 때 그때 왜 못 바뀌었어요? 세월호 가지고 집권하는데 성공했죠. 문재인 정부가. 3년 동안 왜 진상규명 못했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묻게 돼 있어요. 김호준이 이야기했던 그 음모론들, 무슨 뭐 배를 타고 가는데 앵커를 바다에다 다 박아가지고 배를 억지로 침몰시켰다. 그런 식의 말도 안 된다는 소리, 그런 뭐 김어준의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고 하는 게 이미 좌파 진영 내부에서부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파탄의 시간이 오고 있다. 파탄의 시간이 오고 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가 못했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스스로 무너지지만은 그 빈자리는 스스로 차지하는 세력은 없습니다. 노력해야지 차지하죠. 안 그렇습니까? 보수가 노력해야지 차지를 하죠. 중요한 건 뭐냐? 보수는 진보에 대응할 만한 서사가 있냐라는 거예요. 정치는 말의 투쟁입니다. 말의 투쟁. 근데 그 말의 병창은 상징과 서사예요. 보수 진영이 갖고 있는 상징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밖에 없어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두 분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그 당대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고 해결했습니다. 지금 보수 세력은 어떠한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역사랑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보수 세력의 문제가 뭐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영웅주의 서사에 가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두 분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리더였기 때문이에요. 보수주의자들의 역사 안에는 자기 부모가 들어가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처자식 건사했던 그 부모들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없는 역사는 그 어떤 대중도 설득을 못 시킵니다. 지금 보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